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6월 시사 상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정말로 이제 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아직까지 이제 인수가 되기 전까지는 이 사진을 못 봤죠. 예. 뉴델리네요. 뉴델리 사진. 가장 이제 뭐 보수를 아끼는 사진이다 보니까 사진의 때깔도 조금 달라 보이긴 합니다. 우리 책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거 이제 여러 각도에 찍었습니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 20대 대통령이 취임을 했지요. 물론 이전까지는 뉴스에서 뭐 인수 얘기나 기타 등 여러 가지 논쟁에 대해서 많이 다뤘습니다만 어찌됐든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고요. 새롭게 이제 취임할 때 취임 연설도 이제 잘 들어봤습니다만 이전의 연설과는 조금 차이가 있더군요. 어떤 차이냐면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메시지를 많이 담기보다는 이제는 보좌관이나 밑에 있는 비서실장이 말을 많이 듣고 조금 더 이제 순화된 언어나 이걸 많이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그 전에 아쉽든 아쉽지 않든 뭐 본인이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어떤 의견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만 어찌됐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났고 여기에 시작하자마자 비판적 태도를 보이는 것도 옳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신이 이제 이 사람을 옹호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천사를 보내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통령이란 존재가 마치 우리에 의해서 지배자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지배자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의견들이 만들어진 것들을 잘 이뤄내고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은 거죠.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잘 들어주고 잘 챙겨주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누가 주인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취임식에서 자유인권 공정 연대 가치라고 했어요. 뭐 신앙적인 단어긴 합니다만 자유라는 단어, 인권이라는 단어, 공정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공정이라는 것. 그다음에 연대라고 합니다. 서로 간에 많은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나의 집합체를 이루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형성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한 얘기들 지켜봐야죠. 아직까지 초반에 대해서는 뭐 인선을 뽑고 있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아쉽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일은 없었죠. 근데 이제 이게 이슈가 됐었던 거죠. 바로 지하 벙커 영상 집무실입니다. 근데 그 영상 대통령실의 형태를 보게 되면 굉장히 백악관 웨스트윙이랑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매우 이제 복사해 놨듯이 이렇게 되고 우리는 이제 부통령이 없다 보니까 이 부통령은 없는데 비서실장 위치부터 시작해서 안보실장이나 이제 부보좌관 대변인 위치나 이런 것들이 매우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수권자로서 활동 참모본부 이제 지휘를 계속 받게 하고 이제 보고를 받는 시스템을 여기다 구축을 했었죠. 근데 여전히 이제 북한의 ICBM 도발은 그전과도 차이 없이 계속되고 있지요. 거기다가 불안한 식구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뭐 이전과는 달리 맺어지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현재 이제 대통령이 뽑혔기 때문에 완전한 지지를 보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권 안정을 위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로 통합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문제는 이제 내각입니다. 뽑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자료 보이다시피 여기서 이제 각 장관들 실제로 지금 바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이제 교육부에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뿐이 아니죠. 본인과 본인의 부인까지 해서 전부 다 이제 어떤 비리라든지 사실은 그게 크리티컬하다기보다 마지막에 논문 심사가 이제 약간의 그 술 접대 사실은 성접대에 가까웠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걸 받고 이제 하게 됨으로써 기타 등등 자잘한 여러 가지 비리적 문제 때문에 낙마한 상태고 이 책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후에 이제 바로 최근에 있었습니다만 정호영 전 건국대 병원장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제 사퇴를 했죠. 그래서 또 이제 새로 후보로 올라간 사람이 또 이제 전 국회의원인데 김승혜 씨인가요? 예. 막말 제조기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이제 여성 장관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채워넣게 해서 여기 보면 여성가족부는 채워넣습니다만 중소벤처나 이런 거 둘이 있는데 이제 3명 이제 구색 맞추기로 들어간 사람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법무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난항을 거듭했었고 총리 인준도 굉장히 쉽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우리 내각을 이끌 만한 사람들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려가 많았었던 건 사실이고요. 엄밀하게 이제 장관이란 것은요, 이제 국회 인준이 필요 없고 국회에서 동의 필요 없이 그냥 밀어붙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총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자기 자신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은 자식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깨끗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부모 찬스라기보다는 여러분의 힘으로써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있었던 그런 몇 가지 이제 안타까운 상황들은 이런 사람을 우리가 장관으로 믿고 따를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한국외대 총장 부인과 자녀가 이제 받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한국의 장학회를 이끌고 있었고 이제 셀프 수여를 하게 된 거죠. 물론 심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미국 아칸소에서 이제 전 세계 이제 한 10만 명 가까이 되는 친구들에게 이제 교육 장학금을 줘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국장급의 엄청나게 영예로운 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걸 자기 가족들이 이렇게 나눠서 먹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서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이끌어가 하나의 지식인으로서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사람들입니다만 그게 어떤 가족끼리 부부가 자식이 받게 된다는 것은 깨끗하지 못했던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온 풀브라이트 장학금에 대해서 조금 기억하시고 이거 말고도 다양한 장학금인데 워낙 이슈가 된 게 이거여서 아마 문제로 출제된다고 한다면 풀브라이트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여기 보면 미국 대학원 자격 요건, 학부 졸업해야 되죠. 성적도 있어야 되고 미국 대학원 가는 데는요 자산이란 것도 돈 많이 들거든요. 이제 그래서 자산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위 자체에 대한 점수뿐만 아니라 교수가 여기에 대한 추천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실제로 이걸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대학원 과정 장학금, 학위 과정, 비학위 과정 이수하고 사회공사, 학문적으로 우수한 시제. 학위 과정 같은 경우 석사나 박사 이 7등을 목표로 하는 사람, 그다음에 비학위 연구 과정이 있어요. 논문 연구를 가져오는 사람. 근데 학위 이수가 아니라 단순 수료해서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원하게 되는 건 대학원 과정 장학금에서 학위를 따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공정거래 사건 수사구조 변화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바로 검수 왕박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존의 방식 보게 되면은 검찰이 수사 기소하고 공정에서 검찰 고발하고 하기 때문에 이 수사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검찰에 들어가 있죠. 사실은 이제 경찰이 먼저 수사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별건 수사 같은 것을 통해서 검사가 이제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이 수사권이 어디로? 이 아래에 있는 경찰에게 들어오게 되고요. 이게 검찰의 성취가 되면 이제 피의자 면담과 기소를 통해서 확인만 하게 되고 재판이 진행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검사 같은 경우는 이 피의자 면담이란 게 들어갔습니다. 현재 사건 현장이나 실제로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갔어요. 참고인 의견 들어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조항신설에 검사, 공조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에 영장이라든지 공소 제기를 위해서 검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여기 들어갔어요. 바로 검수 완박법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엄밀하게는 검수 완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이제 완전 박탈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법안이 이제는 통과를 했었고 여기서 논의가 된 겁니다. 법무부 입장에서 보자면 부당한 별건 수사. 이제까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검수완박이 논의가 된 거예요. 부당한 별건 수사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이 연관 문제, 동정범죄, 여러 사람 공동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별건 수사가 이제 마음대로 이루어졌었다라고 하고요. 고검장의 직접 수사 사전 보고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거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여범죄 중에 고검장에게 직접 수사가 이루어졌었고 형사부 검사 직접 수사 최소 있죠. 형사부 검사에 대해서 이런 직접 수사를 되도록 만든다. 즉 수사는 누가 해라. 경찰해라라는 것도 보시면 되죠. 또 반복적 구속영장 계속 청구를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피말리게 하는 거죠. 너 하나 잡는 게
내가 대한민국 검사인데 너 하나 잡는 게 어렵겠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영화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러한 구속영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청구를 하고 여기 수사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당황하게 되고요. 압색 요건 같은 거 함부로 못하도록 심야조사 금지 같은 걸 통해서 이제 피의자 면담 이런 것도 밤새도록 이루어지게 되면서 원하는 내용을 듣기도 하고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같은 거. 사실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실제 어떤 사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간의 의견 교환이 이제 언론에까지 이제 퍼지게 되면서 난리가 났었던 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 수사권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막고자 이제 검수완박이라는 법안이 됐었죠.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걸 막고자 했었던 게 필리버스터링이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법안 쪼개기죠. 쪼개기를 이제 끊임없이 회기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5대 꼼수한방이라고 불러요. 법사위원 사보임, 박성진 의원 빼고 민주당 출신 양자 투입해서 조정이 못하도록 했다. 그래서 의원 빼고 민주당 집어넣으면서 이쪽 의원 결정에 공정권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통과하게 하고 전원 이름 법안 발의했습니다. 반대했던 의원도 법안에 자동 올라갔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그 의견을 내지 않았는데 나도 이제 여기 찬성 올라가 있고 회기 쪽에 이게 가장 컸었죠. 회기 정령 시 다음 임시국회에서 자동 표결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회기 쪼개기입니다. 필리버스터링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계속 이제 회기를 넘기게 하도록 끊임없이 앞에 나가서 단상에 나가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법안을 읽기죠. 법안 읽기나 자신의 얘기를 함에 됨으로써 실제로 이러한 결정, 표결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을 필리버스터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견제 조건이 회기 쪼개기였죠. 그러면 사회권 이양 및 처리 같은 것도 민주당 부의장이 넘겨서 처리를 하게 했었고요. 자, 그다음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게 통과하기 힘들겠다라고 봤었고 왜냐하면 법률안 거부권 행사, 비토권에 대해서 이제 행사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었죠. 또한 검찰 자기 식구 이제 보호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들어가면 절대 안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이것을 통과시키게 된 겁니다. 물론 꼼수완박이다라고 하게 되는데 꼼수 맞아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거고 이게 어떤 그런 방법을 써도 되잖아 라는 얘기를 하지만 많이 쓰면 안 되죠. 많이 쓰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고 하나 더 가자면 이것이 정말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썼고 관심이 있었나라는 것도 되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 1인당 연간 수임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 공직태임 변호사하고 서울지역 변호사 봤었을 때 2.9배, 3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울지역 변호사면 그래도 높은 쪽에 속하는데 공직태임 변호사 같은 경우 훨씬 더 높은 이런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법조 카르텔이죠. 이런 법조 카르텔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이제 검사완박법에 대해서 맡게 됐었을 때 이 법조계에서 이제 있는 어떤 체계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서라고 합니다. 검사에 있어서 이제 나가게 되면 풀려나거나 판사 쪽이나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 법조윤리위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것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윤호중 비상대책위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특수검사들 정관 예우 같은 걸 통해서 이 변호사들이 버는 것보다 한 번에 많은 것을 몇 개 되지 않은 수임을 한 번에 버는 것을 봤었기 때문에 이러한 걸 막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우리 지금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다시 일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간이 바뀌게 되면서 23일 유언이 돼서 PCR 입국 전일에 입국 9일에 정도로 이제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완전히 재택 치료 같은 것도 폐지가 됐었고 코로나 신고 감염 등급에 대해서 이제 몇 급으로 2급으로 바뀌었는데 격리 권고죠. 그러니까 이 격리에 대해서 이제 권고 조치를 이루어지게 된다. 결국 이게 거의 위드 코로나와 비슷하게 간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제 5월 2일부로 실내 마스크 해제가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바깥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사람들 최근에 관찰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실내 마스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진행되는데 우리는 미국이 아니죠. 미국 같은 경우 각 주별로 이것을 통제하거나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실내 마스크가 없어질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코로나가 조금 더 그런 위험 정도가 낮아져야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왜 촬영할 때 안 쓰냐라고 한다면 밀폐돼 있어요. 저만 있어요. 여기 이제 촬영이 이제 어떤 완전히 전자동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대고시도 이제는 이 안에 저만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다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에서 제2급으로 받게 됐습니다. 1급 같은 경우는 전승함시 이루어지고 즉시 신고인데요. 이제 24시간 내 신고에다가 격리 권고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택 및 자율관리, 시설을 가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있고요. 격리 통지나 이런 거에서 법적 강제가 없습니다. 본인이 이제 여기서 자율적으로 했어야 되고 치료 지원이 전에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는 건강보험 수가로 입원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고 코로나19 인원 치료비 같은 경우는 단계적 축소라고 나와 있죠. 이전까지는 이제 치료비가 다 나왔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정적으로 이제 주어지겠다라는 거. 또한 생활 지원도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유급휴가나 생활 지원 같은 거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번 1급, 2급 차이 보이시죠? 뒤에 나중에 보게 되면 에볼라, 사스, 메르스, 패스트 같이 정말로 이 전염병이 심각한 건 1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코로나 때 겪었던 것들이고 결핵이나 홍역, 콜레라, 수도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입니다. 예방접종 맞춰가면서 하는 것들과 동일하게 코로나를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분류책에 보면은 콜레라, 정티푸스, 파라티푸스, 디프테리아, 베게르, 파상풍, 말라리아, 결핵, 한센. 여러 분 이제 예방접종 저도 이제 아기라서요, 제 아들이. 그래서 예방접종 맞추게 되는데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맞춥니다. 그래서 오군하게 되면 회충, 편충, 여충 중 여러분이 이제 뭐 회충약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구충제를 먹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맞게 되고 지정 감염병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나타났을 때 1호군 또는 지정 감염병 해가지고 감염병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에 해당하는 거니까 일종의 이제 조정 상황에 대해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염병 분류체계에서 아까 이제 1급에 들어가는 것들을 봤었죠. 사스, 메르스. 한때 계속 뉴스에 등장했었죠. 시기별로 이렇게 한번 오게 됐고 이제 코로나가 지금 없어졌지만 또 다른 게 또 올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이 앞에 두고 해야 되는 거고 아래쪽이 실제로 있으면 굉장히 큽니다만 이제 예방접종을 통해서 많이 막고 있는 것들입니다. 상급으로 보면은 B형 간염, 일본인 말라리아인데 전염병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전파력이 약하지만 그래도 전염이 가능한 것들이 바로 이런 거고요. 그래서 간염 건진 사람이랑 뭐 음식 같은 거 같이 먹지 말라라든지 파상풍의 치료에 있어서 이제 소독을 하고 해야 된다 이런 거고 사업 같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1급 상급 중에 표본 감시가 필요한 것들 그래서 이 표본에 대해서 이제 전염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군이 가장 위험해요. 여기 있었다가 지금 이걸로 내려오게 된 게 코로나죠. 자, 프랑스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크롱 대통령 연임이 성공했다라고 나와 있죠. 이 마크롱 재선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유럽의 어떤 우파들이 이전과는 달리 굉장히 몰락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프랑스에서 이 재선이요, 이게 되게 쉽지 않았어요. 20년 만에 된 것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 위기 상황이나 기타 등 이런 상황에서 또 마크롱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마크롱 같은 경우는 이란 우파 쪽이 아닌 중도 좌파 쪽에 가까웠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파에 대한 권력에 대해서 이제 견제를 하라는 의미로 판단합니다. 슬로베니아 옆에서도 이제 역시 그가 이제 문을 닫게 됐었고요. 이 르펜 상태로 66%대 승리했었는데 58.5% 물론 이전에 비해서 약간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만 나름대로 어떤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프랑스에서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 극우 정당에 대해서 많이 사라지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극우당이 이끌어오고 있는 파퓰리스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다양한 나라들에서 여전히 파퓰리즘 세력들, 파퓰리스트라고 부르는 세력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극우 국민정당 르펜 당수 결선 투표 진출했죠. 물론 떨어졌죠. 본 총선에서는. 그래서 포데모스 올라가고 극우 독일, 대한 등등 브레스트 국민투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파퓰리스트 시민이라 그래가지고 위험한 파퓰리스트가 뭐냐면 일종의 이제 유권자들의 어떤 심리의 불안 심리. 우리가 사회운동이라는 게 고전적 사회운동의 특징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심이나 불안감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전염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서 일어나는 상대적 박탈감과 결부시켜서 빵 터뜨리게 되는 것이 사회운동, 고전적 사회운동의 특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기존에 이제 갖고 있던 세력들을 저항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읽었다라기보다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좌파다 우파다 여러 가지 있고 극우 자유당 3당 차지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다른 데서 이런 위험한 파퓰리스트들이 마구 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파퓰리즘이란 것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정권이나 어떤 하는 정책에 완전히 맞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분열이 충분히 유발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직 정의 대통령에서 지금 나타나는 것. 주요 선거 일정에 보게 되면 파퓰리즘 진보당 특세나 다양한 데 나타나죠. 그리고 이 파퓰리즘 정당 세체들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얘네들이 반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세력에 맞서 싸운다하고 달리 파퓰리즘은 몰고 들어와 국민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 자유당이 지금 3당으로 들어갔고요. 프랑스 르펜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모든 것을 정하게 되면서 반이민 이슬람을 하면서 프랑스 자체에 분열을 가져왔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파퓰리즘 세력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 빅스텝 논의가 있어요. 빅스텝이 이제 기존에 있어서 훨씬 더 이제 그 추가 비슷해 0.5%로 이기는 빅이죠. 0.75까지 오르면 자이언트 스텝까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이제 기존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건데 분명히 미국은 이전까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금리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경우 당연히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따라가겠죠. 그래서 이쪽에 보기도 연준 부의장 인플레 억제 일을 쓸 것,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람 돈을 못 쓰도록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금리 인상 시작하기 위한 결정이 다 왔다. 금리 4번 올릴 수도 있다. 실제로 이제 2번이나 올렸기 때문에 나머지 2번 금방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저거보다도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게 이쪽의 입장이죠. 오히려 반대로 중국은 0.5%, 0.1% 보다시피 추가 인하를 해가면서 조금은 이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란 나라가 미국과 대결해서 첫 번째 무역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바로 이 금융 전쟁입니다. 이제 이 금융 전쟁에서 이제 금리를 다루고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그 사이 기술 전쟁이 있겠죠. 지금 기술 전쟁의 시대고 좀 있으면 금리 전쟁이 나타나게 되는데 기술 전쟁을 통해서 지금 승리는 미국 쪽이 좀 더 이길 거라고 보고요. 내년이나 내후년 되게 되면 위안화가 어떻게 보면 기축 화폐로서의 위치를 구축하고자 나름대로 중국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과연 이제 미국과의 대결 중에 어떻게 될까?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채권 자산 추이 보게 되면은 글로벌 기후 양적 완화해서 종료됐고 긴축 시장 줄이고 다시 또 어떻게 양적 긴축 시장 또 줄이고 그러면서 양적 긴축 시장에서 이렇게 줄이고 채권에 대해서 이제 자산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올라가는 데서 이제 긴축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긴축을 하게 되면 풀게 되면 또 다른 상황이 튀어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긴축 완화에 대해서 이제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에 대해서 많이 지켜봐야 되고요. 전략공천 얘기네요. 예, 전략공천 하게 되면 뭐 이거는 이슈가 나왔던 게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죠. 이제 그다음에 안철수는 전 인수위원장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그 대통령 후보 경기도지사가 이제 어디로 나왔냐면 인천 계양을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분당갑이죠. 거기 나오게 된 이유가 어떤 일종의 전략권천이라고 해서 정치 문제로 다시 복귀하기도 하고요. 기존에 인기가 있었던 당선하기 높은 후보를 골라가지고 특별한 어떤 심사 없이 그냥 꽂아 넣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과 실패 사례를 보게 되면 전략공천에서 75, 25 나와 있고 미래통합당 역시 33에서 실패를 거뒀죠. 그래서 실제로는 패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뭐 여러분들이 아마 이 강의를 보실 때가 된다면 결과가 나온 상황이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가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게 되는데 뭐 최근에 있는 상황 지금 뭐 그 사전 선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강의를 찍고 있을 때는 사전 선거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아무래도 대선에 비해서는 호응도가 낮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예측하기로 50% 중반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줄어들게 된 이유는 민주당의 인기가 예전만치 않기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었던 투표 결집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결국 이번에 승은 이쪽으로 갈 것 같다라고 보통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이 여론조사 수치가 구체적으로 많이 보여주진 않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실제로 이제 신빙성이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투표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최근에 안 보여주고 있죠. 보궐선거입니다. 이재명, 윤영선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 이쪽에 그 내과 원장님 의사쌤을 알아요. 그래서 이분 나왔고, 이재명 후보는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그다음에 김병관, 안철수, 이쪽도 뭐 나름대로 김병관 후보는 유명한 사람인데 안철수 파워는 무시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나머지도 이제 몇 개의 보궐선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궐선거가 있어서 이 보궐선거 진행되는 곳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투표지를 8장을 받았죠. 8장을 받게 됐고, 보궐선거 없는 지역 같은 경우 7장을 받게 될 겁니다. 또는 특별자치하고 이제 세종자치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많이 뽑진 않죠. 교육감까지만 하게 되니까 조금 다른 구조를 취하고 있고, 그래서 이 8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걸 보시고 이제 뭐 투표를 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억하세요. 재보궐선거가 바로 뭐냐면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 불러서 재보선이라고 합니다. 재선거, 보궐선거 보시면 재선거는 선거범죄예요. 또는 사태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재선거,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 경우, 선거 결정이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있는 거는 이제 뭐 계양을 같은 경우는 송영길, 지금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는 사람이죠.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자리가 공석이 생겨서 가는 거고, 똑같은 케이스로 분당갑의 김은혜 후보가 이제 경기도지사로 나가기 때문에 공석이 생겨서 나가는 거죠. 임금개시 이제 사직에 대한 이야기 또는 범죄자 피선거가 되는데, 이 본거선거는 바로 이 사직에 대해서 빈자리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거, 시장 선거로 옮겨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여러 가지 뭐 범죄 때문에 나타나는 재선도 있겠죠. 이 재선이나 보궐선거는 상황에 따라 이제 지금의 정권, 지금의 정당에 대한 지지를 판단하는 바로미터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자금 횡령 어떻게 이루어졌나? 우리은행 614억 횡령. 저는 여기서요, 두 가지. 이 사람 나쁜 사람이고 그냥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개인의 일탈을 떠나서 은행이라는 곳이 이걸 관리를 왜 이렇게 못했을까라는 거 하나. 두 번째, 금감원은 도대체 뭐 했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탈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들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부덕타고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해서 맘먹고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은행이란 회사를 믿고 있었던, 거기에 돈을 맡기고 있었던 수많은 예금자들, 그 다음에 주식을 산 사람들, 기타 투자자들 어떻게 됐을까 생각이 들어요. 연태간치는 570원 입금했어. 그래서 계약금 몰수가 있는데, 이 계좌를 관리한 A씨가 돈을 뺀 거지. 돈을 빼서 이렇게 돼갖고 지급 결정이 나서 송금표가 됐었는데 횡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돈이 없어진 걸 봤었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데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이것을 관리가 이루어졌었고, 결국 경찰이 긴급 체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이 뭐 빼돌렸다라기보다는 이 돈을 갖고 이제 투자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투자를 했었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다시 넣어놨겠습니다만 안 그랬죠. 그래서 엄청나게 손실을 봤었고, 결국 이제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까지 전부 연루가 된 상황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 전형적인 이제 이 횡령 같은 경우를 도덕적 해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뭐 이뿐이 아닙니다. 이 은행뿐만 아니라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도 굉장히 컸었죠. 직원이 이제 돈을 빼돌려서 이렇게 된 거나 회사 횡령이나 이런 것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자, DLS 나왔는데 여기서는 파생결합 펀드라고 나왔어요. 아주 간단해요. 파생결합 증권은요, 증권회사에서 파는 거고요. 파생결합 펀드는 은행에서 파는 겁니다. 결국 파생에 대한 얘기고, 여러분이 ELS라고 알고 있는 주가 지수하고 연관되는 것. 그러면 이 주가 지수가 아닌 나머지 모든 것들과 연관된 것들이 이제 파생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파생 상품의 핵심은요, 이 DLX 상품이 고위험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위험도가 높죠. 중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자산에 대해서 100% 여기에 보장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됩니다. 변동성도 상당히 큰 편에 해당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러한 파생 결합 펀드 같은 경우 어떤 수익률 지급하고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 원금소득 그래서 여기서 퍼센트를 정합니다. 그 이상이나 그 이후가 났을 때는 돌려주지 않게 되는 이런 펀드에 해당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스페이스X, 스타링크라고 나왔습니다. 푸틴과 머스크가 엄청나게 다툼을 했었죠. 머스크가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서 이 머스크가 쏘아올린 위성들에 대한 활용을 통해서 러시아 전에 이제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머스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쐈던 위성들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이 스타링크들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한 거죠.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얘기했는데 러시아가 이걸 뭐 하겠다? 요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제 자기네 이제 방해가 된다라고 보는 건데 아마 안 될 거예요. 이는 뭐냐면 실제 이걸 요격하기 위한 미사일이 이 위성보다 더 비싸요. 그러다 보니 물론 이제 전쟁에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러시아가 당연히 들어갈 텐데 실제 요격 미사일이 가지고 있는 가격 자체나 어떤 만드는 과정 자체가 위성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소요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급박한 러시아 상황에서는 만약에 지금 파워가 있고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쏠 텐데 그렇지는 않겠죠. 저기도 위성, 통신 속도 빠르고 인터넷 손실 적고 해가지고 지금 이런 위성을 이제 스타링크를 많이 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인터넷을 이런 위성 통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2000기라고 했죠. 그래서 13호 5천의 스타링크 서비스. 계속 이것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죠.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는 대단하죠. 러시아라는 푸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대항할 정도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건 신비롭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성력이 무역치기가 이 무기체계라고 나와 있어요. 표적이 이석이 있으면 여기다 미사일 쏘거나 직접 부딪혀서 하는 거거든요. 전폭기 발사하고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위로 올리는 방식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실제로 여기다가 직접 부딪혀갖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표적 위성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회사 입장에 오너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견딜 수가 없었을 거고 거기에 대한 경고를 했었으나 머스크는 그런 거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그 무기 체계에 대해서 이 거물 3인방 실제로 머스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회사들 제프 베이조스 이제 그 아마존 최고 경영자도 블루 오리진 만들어서 민간 우주여행 지금 했었고 실제로 갔다 오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금 가장 앞서 있다고 보는 건 스페이스X입니다. 화성 정착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은 가장 이제 우주에 가장 가까이 가 있다라고 하고 민간 우주여행 해가지고 리처드 브랜슨 버진 갤런트에게 쏘게 된 거 이제 본인 혼자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같이 갔죠. 여행 선거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우주 여행에 대해서 모든 이제 일반 회사들이 많이 나가 있고 여러분들 그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알 겁니다. 제3의 물결이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제4의 물결에 대해서 제안한 게 바로 뭐였냐면 우주공학, 인공지능이었거든요. 실제로 이걸 예측하게 된 건 되게 오래전입니다.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은 이제 뭐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AI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데 우주공항이 이렇게 계속 열리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누리호를 발사하고 이렇게 됐습니다만 아마 미래는 이런 우주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바로 이 9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